자, 민족 말살 통치 시기부터 이제 할게요. 자, 민족 말살 통치 시기는 1930년대에서 이제 40년대까지 그 시기를 말하는데요. 그 실시 배경을 보면 이 당시 이제 세계 경제공황 때문에 후진 자본주의 국가였던 일본이 경제적 타격이 심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일본 국내에서 이제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래갖고 5.16 쿠데타니 뭐 2.16 쿠데타니 하면서 얘는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대륙 침략이 이제 본격화돼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연도 좀 많이 외워두세요. 만주사변 1931년, 그 중일전쟁 1937년, 태평양 전쟁 1942년. 1년에 이제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내걸었던 게 대동아 공영권을 내걸었죠. 그래서 전략 물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당시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학대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제 실시됐다. 자, 민족 말살 정책을 왜 실시했냐? 그 한민족의 문화와 정통을 말살시켜서 일제 인적 물적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명분은 뭐 내선일치, 일선동조, 한국신민화이지만 실제 이 목적은 이런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정체성을 아예 말살시켜서 일본이나 시켜서 자기가 일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일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뭐냐면 응할 수 있도록 수탈을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 당시 이제 한국인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 일본인들이 수탈을 하면 뭐예요? 저항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 나 일본 국민으로서 당연한 한 의무다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 올 때는 심 안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 이제 내걸었다. 거기에서 이제 명분을 내걸 때 내선일체, 일선동조, 한국신민화 그런 것들이 내걸었는데 이때 내선일체는 뭘까요? 내지인과 조선인을 동일시 여기는 거죠. 내지는 일본인과 그다음 조선인을 동일시 여기는 거고, 일선동조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과 조선의 선조는 동일하다. 그래서 일본의 그 당군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그 당시 이제 그 당군 같은 존재가 있는데,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그 여신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렇게 이제 하죠. 그 다음에 한국신민화 이런 것들 내걸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 말살 정책에서 이제 신문을 폐간을 시키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폐간시키고, 잡지도 폐간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까지 그런 정책을 내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조선일보, 동아일보나 이런 잡지들 읽으면 한국어를 계속 읽어요. 한글을. 거기다가 그 당시 전략문자로서 나무가 필요했는데, 이 당시 이거 종이가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제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일적인 신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 이제 폐간시켜가지고 이 전략문자 소비를 또 막으려고 했고 아예 한국어를 배우려고 막으려고 했다 사용을.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단체들, 민족 문화 형성과 관련된 단체들 또 폐쇄시켰죠. 진단학회, 뭐 조선어학회 이런 것들을 해체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 40년대 교육 정책을 보면 소학교를 1941년 3차 교육 개정 때 뭘로 개칭했어요? 국민학교로 개칭했죠. 소학교는. 그래서 이제 한국신민학교의 의미 국민학교를 개칭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켰고 한국사를 폐지시켰죠. 이렇게 해서 3차 조선교육 때 아예 그 한국사를 폐지시키고, 그다음 3차 조선교육은 초등에서는 폐지시키고, 중등에서는 뭐죠? 수의 과목으로 했죠.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했다. 그 다음에 한국신민성서를 암송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개칭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3차 조선교육령 때 이제 이게 1938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내선일체라는 이유로, 한국인과 일본인 동등하다.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어떻게 돼요? 동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식 교육제도 다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그다음에 전문학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일본식 학제로 소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전문학교와 대학교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이원적인 교육 체제를 일원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 연원 단축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4차 조선교육인데 4차 조선교육은 솔직히 볼 건 없어요. 이때는 이미 일본 애들이 거의 망할 때예요. 1943년 정도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정통을 왜곡시켜서 민족의식을 이제 왜곡시키기 위해서 한국 신민화 정책을 강조했죠. 내선일체, 한국인과 일본인은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 동조동고론. 한국인과 일본은 그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조상이 같다. 한국 신민 선사를 외우게 하고 궁성요배는 이제 그 일본 항실 쪽으로 있는 거 있죠. 일본 항실에 이제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했죠. 신사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일본에 이제 그 정통신을 모시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청왕의 조상이나 그 다음에 신의 유공자를 신호 섬겨서 만든 군국주의 상징인데 각 면에 신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사 참배를 해서 그 당시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거부를 했죠. 이게 대표는 주기철 목사인데 그래갖고 이제 거부했는데 대부분 기독교 학교나 뭐 그런 데서는 수용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주기철 목사라든지 뭐 순실학교가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좀 약간 거부했고 그런 건데 자, 그냥 창시기명인데 창시기명은 1939년에 실시했죠. 이 창시기명은 한국성을 일본성으로 개명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뭐 박정희가 닭깎기 마사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식으로 이제 바뀐 건데 만약에 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입학이라든지 공문서 전달, 그다음 우편물 전달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창시개명을 하겠다. 물론 창시개명 안 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되게 보면 이제 친일파들이 창시개명 안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왜 창시개명 안 했냐면 굳이 얘네들은 창시개명 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 일본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창시개명을 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창시개명을 내걸 때 이제 자발적으로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100% 했다면 이게 자발성이 없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몇 명은 창시개명 안 해도 허용을 해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교학사에서 이제 김성수나 이런 사람은 창시개명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친일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당시 친일파이기 때문에 창시개명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 다음에 전시동원기에서는 이제 고유한 민족 종교가 금하고 있거든요. 대종교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적 신앙을 자유했고요. 제한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사참배, 동방유배, 한국선사를 통해서 강제 개입해서 강제 정신적, 종교적 동화를 해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한국신민성사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 이제 예전에 저는 몰랐는데, 이거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신민성사를. 예. 그래갖고, 조선인이 그걸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나중에 국민교육 현장에 또 영향을 주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상법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령이나,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상법 예비 구금령,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했다는 거죠. 조선사상법 그 보호관찰령은 뭐냐면, 그 치안유지법 위반 후에, 그 석방한 후에, 또 뭐냐면, 이들을 이제 관찰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서울이나 대구, 강주 해가지고 보호관찰소를 만들어가지고 일정 기간 또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형집행이 끝난 후에도 풀려나지 않고 사상법 보호관찰소에 들어가고 한 몇 년 동안 또 감시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상법 예비구금령은 뭐냐면 민족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이 또 죄를 줬고 이제 나가 또 출소해도 이 사람이 또 그런 기미가 조금만 보인다면 미리 잡아들이는 거야. 예, 이런 법을 이제 실시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 이제 여기 좀 적어 놓으세요. 군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구성했어요. 군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1938년에 그래서 군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조직을 해서 한국인들의 전쟁 참여를 조직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오늘날 반상회 같은 거 있죠. 그래서 10호식 예국반을 둬서 군민생활을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134페이지 4번 문제 볼까요?
자, 가와 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래서 이제, 가와 다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조선총독부가 공부한 조선교육령의 내용인데, 총독부는 4번에 걸쳐서 조선교육령을 공부했죠. 중간중간에 개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좀 보시면,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1938년에 공부한 제3차 조선교육령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선인 구분 없이 소학교정, 중학교정, 고등여학교정 이걸 교육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원적인 교육체제를 일원화시켰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의안을 개정안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교육과 사법기관 설치를 이제 허용한다 뭐 등등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제2차 조선교육령에 1922년에 그래서 있고 다는 이제 이번 교육제도 개정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등학교는 직업과 실업과를 설치하고 교과 개념을 있고 국민학교는 이제 앞으로 수업 연을 6년 한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3차 조선교육령 개정이에요. 예, 1941년에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소학교의 명칭을 뭘로 개편했죠?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예, 원래는 심상소학교 이렇게 불렸다가 국민학교 개칭했어. 한국 시민의 의미로. 그래서 교과목이었던 국민과, 이수과, 체령과, 예년과, 직업과 이렇게 했죠. 역사는 어디에 속해요? 국민과에 속하죠. 국민과. 그래서 역교동 관련돼 갖고 한번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내용을 이제 옳은 걸 고르면 자, 여기에서 이제 1번 가조치도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6년 늘어났다. 자, 이 가조치도 이제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언제 했던 거죠? 3차 조선교육령이 아니라 2차 조선교육령이죠. 2차 조선교육령 1922년. 그래서 1차 조선교육령 때 이제 보통학교라고 해가지고 6년 4년을 단축했는데 3.1운동 이후에 이제 2차 조선교육령 개정되면서 뭐냐면 4년에서 6년 다시 확대됐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가조치에 취한 총독은 헌병경찰처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처를 실시했다. 자, 여기 가조치에 취한 총독이 헌병경찰처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을 실시한 거 아니죠. 이거는 이때 이제 가조치를 취했던 총독은 미나미 지도 총독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헌병경찰처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처를 실시한 거는 사이토 총독이죠. 예, 그래서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총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조치와 함께 학교 관공서에서 한국어 사용이 금지했다. 나는 1920년대니까 조선교육령 때는 아니고 언제 이제 이게 했냐면 1937년에 내무국장이었던 오타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각급 관청에서 조선어 통역을 폐지시키고 1호 사용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4월에는 형식적으로 남아있었던 보통학교 조선어 교육을 폐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3차 조선교육령에 폐지되죠. 중학교 때는 이제 3차 조선교육까지는 수의 과목 남아있다가 4차 조선교육 때 폐지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C가 안 맞고요. 자, 그 다음 4는 다조치의 창시기명 때 조치 실시된 후에 취해졌다. 다조치는 창시기명이 실시된 후에 취해졌다. 이건 맞죠? 자, 3차 조선교육령 개정은 몇 년에 실시했죠? 1941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창시기명은 조선민사정 개정 때 있었어. 이 조선민사정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민법이야. 그냥 민법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 민법을 그대로 뺏겨서 이제 조선민사정이라는 이유로 내시는데 이 조선민사정은 몇 번의 개정을 통해서 이제 수정돼가요. 그 중에 창시기명은 1939년 조선민사정 개정에서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9년이니까 이전이니까 맞죠? 역사의 사실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나, 다, 가의 순서를 발표했다. 자, 순서가 이게 나는 1922년, 그 다음에 가는 1938년, 그 다음에 다는 1941년이죠. 그러니까 나, 다, 가는 있는데 여기 시기를 보면 나, 다, 가가 아니라 이제 나, 가, 다죠.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가 그 다음이고 다가 그 다음이죠. 세 개. 그래서 시기조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조선교육령하고 2차 조선교육령, 그 다음에 3차 조선교육 개정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용 들어가서 총괄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130페이지 펴보세요. 130페이지. 잠깐만 이거
보기 전에 그 근거편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근거편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591이니까 100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346페이지 펴보세요. 자, 1346페이지 보면 591번이 있는데 591번은 그 제2차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2번은 그 당시 이제 그 1940년대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벌칙이 주어졌는가 이런 것들 이제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 그 벌금 걷잖아요. 막 지각하면 원래 이제 교육부에서 걷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걷는데 벌금의 기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에 벌금을 걷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593번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오타카라는 그 공무 내목장이 한국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조선민사령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창시개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선민사 개정을 통해서 창시개명을 실시했다. 이렇게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591번, 593번, 594번인데 혼자 읽기가 힘드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읽죠. 예. 그래서 여기 읽었으니까 이게 591번 읽고 그 다음에 593번 읽고 590 없어요? 그럼 저쪽에서 읽으시면 되겠네. 예. 일제는 조선인 교육에 대한 탄압정책을 강화하다가 3.1운동 이후 고등보통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실업교육 치중을 다소 완화하고 1922년 2월 조선교육령을 개정했다. 제2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은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일본의 학제에 따라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고등보통학교는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사범학교를 설치하게 하고 대학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선에서도 대학이 설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593번. 조선 총독부는 내선 일체 황국 식민화를 강화하기 위해 특히 일본어 사용을 중시하면서 일한 양어 동계론으로 언어의 내선 일체를 역설하였다. 1937년 2월 내무국장이던 오다케는 각급 관청에서 조선어 통역의 폐지와 함께 일어의 상용을 엄명하였다. 또한 4월부터 미나미는 각급 학교에서의 조선어 교육을 폐지해버렸다. 이후 1938년 7월 총독부는 용지절약을 이유로 도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회보, 선전지, 기관지 등 각종 조선어 출판물을 통합 폐간 혹은 감면시켰다. 1939년 8월에는 이 같은 도서 통제의 전면적 확대 실시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리하여 1940년 8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폐간당하였고 1941년 4월과 5월에는 제1회 잡지 통제로 문장, 사회공론 등 21종의 잡지가 폐간되었다. 한편으로는 조선 논단과 문단의 전면적 1호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1939년 1월 박희도가 사장인 일본문 종합잡지 동양지광이 창간되었다. 네. 그 다음에 그 594번. 594번. 없으세요? 일제가 황민화 정책의 하나로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일, 미나미 총독은 부임 후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한국인의 황민화를 꾀해 그 일환으로 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을 개정했다. 그 내용은 창씨개명과 서양자 제도의 신설이었다. 40년 2월 11일부터 접수한 창씨제도는 이틀 만에 87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는 이광수, 변호사 이승우, 종로 경방단장 조병상 등이 있었다. 이광수나 문명기 등은
신문에 선씨 고심담을 싣기도 했다. 조선총독부는 8월 10일까지 창씨를 완료하도록 하고 창씨를 거부하는 자는 불령 선인으로 몰아 감식해 했으며 그 자제의 학교 입학을 금지했다. 창씨 계명은 경찰서, 지방행정기관의 독려 감시하에 강행되었으며 여기에 친일단체들이 독려 강연에 나섰다. 이러한 강압적 조치 아래 기한까지 접수된 창씨의 약 80% 정도 80% 정도였다. 잘 읽으셨어요. 이게 제가 강독을 예전에 작년에는 이렇게 읽기를 시켰는데, 이게 마이크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읽기가 녹음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끄고 하면 이제 또 이게 녹음이 버벅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년에는 다중 마이크 해갖고,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사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관련된 총괄평가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139페이지 펴 보세요. 139페이지. 아, 139페이지.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거기 이제 130페이지 펴 보세요. 22번 문제 볼게요. 자, 일제가 다음과 같은 조선교육령을 발표한 배경을 말해보고 이 교육령에 따라서 한국이 다니는 학교 명의 병화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조선교육령 공포 시기 때 일제 침략 전쟁에 조선의 협력을 강요하게 만든 연맹을 말해보고 이 연맹의 말단 하부 조직 역할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이 뭘까, 이거는? 3차 조선교육령이죠. 3차 조선, 1938년. 그 교육령 배경은, 그 당시 이제 파란 책이 있는데,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일제는 한반도 전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일제가 침략전쟁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변화 내용을 보면, 예전에 보통학교, 고등고등학교, 전문학교였죠. 근데 이동화시켜서 심상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동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그때 만든 만든 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조선연맹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하부 조직은 예국반인데 이 예국반의 일본어 사용, 예국적음, 그다음 한국신민선사 난독, 신사참배, 일장기 개항 등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예국반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지금 문제 풀어보진 않았지만 자치론과 같이 해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풀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토지조사 사업 보죠. 토지조사 사업. 이 토지조사 사업 관련된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임용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에서는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은 목적은 뭐냐? 지세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소유권을 보호 매매 양도를 원활히 하고 토지 계장과 이율 계장 및 이율을 자유롭게 해서 토지 생산을 증대시켜서 토지 소유권 제도와 지세 제도를 근대하게 한 거다. 일문일권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건데 요걸 이제 알려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 제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되게 이제 부동산 등기 제도는 이제 있는데 이 부동산 등기 제도는 일물일권주의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일물일권주의는 한 가지 물건에는 한 가지 권리밖에 없는 거야. 요때 권리는 뭘까요? 소유권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적 이제 소유권, 근대적 이제 물건은 소유권이나 배타적 권리만 인정받아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제도를 이제 마련하기 전에 구한말 때 뭘 발급했다고 했죠? 국가에서? 지계를 발급했다고 했죠? 이 지계도 거의 부동산 등기 제도와 비슷한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일제가 이제 1905년에 부동산 등기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게 확립된 것은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확립이 된 거야. 그리고 이 토지조사 사업도 그 예전에 구한말 때 했던 그런 양전지계 사업 있죠. 이걸 이제 뭐냐면 확대시켜갖고 전국화시켜서 마무리 진 거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제도가 뭐냐 하면 보통 물건에는 이 물건은 이제 재산을 얘기하죠. 재산권에는 그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이제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자, 동산은 그 움직이는 그 물건이죠. 이 움직이는 물건은 뭐와 관련된 거야? 왜 컴퓨터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물건에 속해요. 그래서 이 물건은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할 때 이전할 때 양도를 하면 돼. 그냥 주면 돼요. 너 가져가면 이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예.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너 가져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돼. 이때 부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얘기하죠. 주로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토지라든지 그다음 임야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움직이지 않는 걸 건물도 이제 부동산에 속하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양도해서는 안 되고 등기를 내야 돼. 등기라는 건 이제 그 가까운 동사무소 찾아가고 뭐죠? 이게 내 땅이라는 걸 완전 증명을 해야 되겠죠. 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내면 국가에서 땅 해가지고 등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제도는 절차 과정을 볼 때는 일단은 소유권을 매매하든 양도하든 뭘 하든 간에 소유권 이전받든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돼. 어디에? 국가기관에.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를 할 때 뭘 하냐면 이게 내 땅이라는 거를 하게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등기가 되면서 소유권이 인정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제도 운영한다? 이 신고제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신고제도. 예, 신고를 안 하면 소유권 인정받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일제가 이제 이 부동산 등기제를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토지의 이제 소유권을 이제 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간부에다가 공표를 냈어. 그래서 며칠까지 뭐냐면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할 때 증빙을 해라. 증빙자를 가지고 와라.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신고 마감일 전에 며칠 7일 전에 공부한 거야. 일주일 전에. 지금이야 뭐 일주일 정도 공지를 하면 웬만하면 알겠죠. 왜냐면 이제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그냥 대충 보면 이거 떴네 하면서 그냥 알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정보통신이 이런 것들 언론 매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7일 가지고 안 해. 보통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7일 동안 공지를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리고 마을의 문중의 어떤 토지라든지 마을 공동체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의 땅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할 사람이 없는 거야, 주체가.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지 않거나 마을에 공유지거나 또 어떤 사람은 알아도 민족 감정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일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래갖고 그때 많은 토지들이 뭐냐면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토지들, 그다음 공유지들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일본한테 넘어간 거죠, 일제한테. 그래서 일본한테 넘어가고 이제 일본은 이걸 또 누구한테 준 거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긴 거야.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에 가갖고 국내 가갖고 싼값으로 그냥 분할을 해가지고 일본인들 이제 나눠주죠. 그래서 일본인들 이제 대규모 이제 한국에 와갖고 대지주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걸 왜 했냐? 부동산 등기제도를.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부동산 등기제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확립해서 근대법적으로 그걸 통해서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뭘 징수하게 해서 지세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토지 매매를 원활히 하게 해서 왜냐하면 국가가 여기 등기를 딱 해주니까 상당히 뭐죠? 공신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토지 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지세를 이제 확보함으로써 통치 자금을 어디에서 뜯어낸다? 한국에 뜯어내는 거야. 일본의 그 원칙, 통치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성비라고 하죠, 보통.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한국을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홍병 경찰서에 실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실시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의 식민지 필요한 재원들은 일본 본토에서 가져오지 않고 어디에서 약탈한다? 한국에서 자체 충당한다. 그거거든요. 1910년대는 이제 한국이 농업사회다 보니까 거기에서 뜯어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주로 땅이죠. 지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주제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토지조사 사업의 이제 그 목적과 구체 사항을 보면 이건 구특에 있는 내용인데 수치체제의 효율성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토지조사소를 통해서 정확한 토지 면적과 생산량을 측정하죠. 그래서 공평 가세를 하고 은결 차단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이서층은 중간관리층들의 수탈을 방지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일본 자본이 자유로운 농업 침투와 지배에 필수적인 건데 이 당시 일무일권을 확립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일무일권을 확립하면서 소유권만 인정되다 보니까 도지권, 경작권 같은 예전에 간섭적 인정받은 권리들이 어떻게 돼요? 부정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제도를 확립할 때 토지의 상품을 원활하게 하고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하려고 했다. 이 식민지 지주제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이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 수탈을 강화해서 일본의 토지 소유를 합법화하고 부동산 등기제를 통해서 이민지 예전부터 이제 합법화 시켰어요. 이거는요. 1905년 때. 그 다음 공유지 창출과 부달내서 공유지, 그 다음에 구유지, 미신고 토지를 다 몰수를 해서 이렇게 이걸 누구한테 부달한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한테 부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목적을 했다. 그래서 수치체제 활성화하고 토지 소유 관계 확인, 토지 수탈 강화 층에서 이제 했다. 원칙은 신고주의. 그래서 기일 내에 신고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불복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토지 소유를 신고를 했는데 그 토지도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자기 토지라고 막 주장하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해? 증거주의.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돼. 이런 것도 이제 했다. 그 다음 토지 소유 그 조사에 실제 보면 복잡한 절차 홍보 부조 신고가 미비했고 토지의 권리 증명이 불명확해서 정확한 신고가 되지 않았고 특히 마을의 문중,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신고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누락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내 토지다 우겨가지고 그냥 자기가 신고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 민족적 감정은 고의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사업 결과 꼭 외워두셔야겠죠. 봉건적 지주층이 일자 연결돼 토지 소유자로 재등장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봉건적 지주층들은 일본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뭐냐면 미리 신고를 하고 그 중에 이제 뭐 빼앗긴 토지들 중에 몰수된 토지 중에 일부를 또 자기가 먹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놈으로써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돼요. 이 식민지 지주제는 뭐냐면 일제가 이제 통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통치하는데 자기 혼자 통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내에서 친일세를 양성해갖고 뭐냐면 얘들 정책적 파트너 삼아서 통치하는 거야. 식민지 말단을 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계층은 어떤 계층에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이겠죠. 지주 계층이겠죠. 그래서 지주의 소유권, 토지 소유권을 보장을 해주면서 이들을 뭐냐면 자신의 식민지 통치의 말단으로 삼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디바이드 룰, 분리 정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지주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뭘 했다? 친일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친일파들 보면 지주 출신들 많아. 예. 김성수 같은 사람도 지주 출신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 관료들은 부재지주가 돼요. 예전에 양반 관료 출신들은 정농가의 3.4%지만 정농지의 50% 소유하고 있었고, 총독부는 토지를 일본 토지에서 일본 이민들에게 무상 또는 쌍가 부과해서 일본 대지주들이 출연됐고요. 토지를 세습 경쟁했던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간섭적 권리는 다 잃고 단순한 계약 소장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기한부 계약 소장로 전락해서 종주의 도지권, 입회권, 경작권 이런 것들 부정하고 오직 소유권만 인정받고 고유의 소장력이 부과됐다. 도지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뭐예요? 일종의 경작권 매매, 상속,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죠. 조선 후기 때 생긴 권리고 입회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마을의 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런 것들, 경작권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됐어.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지대만 꼬박꼬박 내도 그냥 경작권 인정받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약을 맺고 2, 3년 계약을 맺고 지들 납부해도 그 지주가 마음에 안 들면 뭐야?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 넘길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같은 소작이라도 불안하죠, 위치가. 그래서 계약록 소작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정규직에서 뭘로 전환됐다는 거야? 비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소작권 이전인데 계약에는 3년 계약을 맺고 3년 안에서 소작권 이전 못하도록 했는데 지주를 무시해버리고 뭐야? 소작권 다른 사람 넘겨버린 거야. 그 당시에 그게 불법이 아니었어. 나중에 이제 이게 통제가 되지만 일본에서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냐면 항조 운동 같은 것들 농민 운동
들이 일어나는 어떤 배경이 돼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대 고리대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전민대, 그 다음에 하전민화되고, 하전민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산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죠? 불을 지르고 나서 그 재를 통해서 이제 거름을 삼아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 하전민화인데, 그 중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로 많이 빠져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총독부 수익은 이제 증가되고, 총독부는 결부제를 폐지했어요. 대신에 정보제를 확립했는데, 정보제는 뭐냐면 오늘날 그러면 지가에 따라 지세를 산출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그래서 1918년 개정지세령에 따라서 정보제를 실시해서 토지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지가를 기준으로 했다. 왜냐하면 생산력이라고 기준을 하면 예측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생산량은 풍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걷는 게 뭐예요? 공시지가를 걷는 게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일본에서 그걸 지조법이다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세월 동안 유지했던 결부제가 이때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미는 보면, 이 개혁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뭐냐면, 인정한다고 해도 반쪽짜리 개혁이야. 왜냐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은 50% 고율관세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전에 관례는, 타조법 관계는 인정하면서, 뭐냐면, 그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는 거죠. 근대법조. 그래서 예전에 뭐 입회권, 그 다음 도지권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밖에 안 되고, 예전에 봉건적 간섭은 지주하기 유리한 봉건적 간섭 그대로 유지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반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라고 해요. 요때 반이라는 건 뭘까요? 봉건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 같이 있는 거야. 토지 소유 관계에서. 그래서 근대적 소유 관계는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봉건적 소유 관계 뭐야? 타조법 같은, 소작 같은, 그 뭐냐면 지대의 50%를 징수하는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식민지 지주제를 이제 기반을 확립했다. 그래서 식민지 지주제는 지주들 일부 체제에 포섭을 시켜가지고 이들 어떤 통치에 말단을 삼는 것을 식민지 지주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조선은 식량과 원료 공급지를 형성하는 그런 게 토지조사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결과 소작인데 대거 몰락을 하고요. 아니, 자작농들이. 그리고 이 땅들을 누가 갖게 돼요? 일본인과 한국인 대지주들이 갖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 소유에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총괄평가 내용을 125페이지 펴보세요. 125페이지. 자, 125페이지 몇 번 보시냐면, 이게 125페이지가 124페이지네요. 11번 보세요. 11번. 124페이지. 자, 다음 사업의 포면적인 목적 세 가지를 말해보고, 이 사업에서 일제 토지 약탈 강화 내용을 두 줄이나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 이제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포면적인 내용들은 이제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지세 부담의 공평, 그 다음에 소유권 보호 매매 양도를 원활히 하고, 토지 기량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토지 약탈 강화 내용은 그 당시 일본의 토지 소유를 합법화시키고, 공유시 창출과 불화, 그 다음 몰수된 토지를 동양적식 주식회사에 넘겨서 일본인들에게 불화해서 일본의 약탈 기반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산미증식 계획을 보자. 산미증식 계획이 아니라 1910년대 그 산업 및 농업 정책을 볼게요. 자, 1910년대 그 뭐냐면 산업 정책 중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해사령 실시예요. 1910년에 실시했는데 이 해사령을 왜 실시했냐 하면 일단 민족 자본을 억압하고 일본 자본을 도입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해상을 통해서 허가제를 유입하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일본 자본 그러니까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 자본의 성공과 외국 자본의 진출을 통제해갖고 그 조선을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처에 확보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통해서 조선 산업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은 민족 자본 성장을 막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이제 해달 설립을 이제 신청하면 딱 봐서 얘네들이 이제 하는 걸 봐가지고 허가를 내줘. 그래서 유통이나 대금이나 조그만 소규모 제조업 같은 것들은 매매, 유통 같은 거는 조선인 자본은 인정해줘요. 근데 뭔가 이제 전략 물자를 생산하거나 그다음 중화학공업이다. 그래서 좀 자본 규모가 크거나 산업 시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막아버려.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일본한테 하는 거죠. 일본 자본한테. 그다음 또 뭐냐면 그 당시 일본 자본을 좀 절저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일본이 1910년대는 아직까지는 이게 산업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내 자본이 일본에서 투자하지 않고 바꾸어 나가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자본이 무분별하게 그 한국에 들어온 걸 막고 전체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시한 것도 있어요. 근데 1920년대 들어가면 이제 일본 자본이 성장하죠. 독점 자본이. 그러니까 일본에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 해상형 자체가 이제 허가제 중심 해상형이 걸림돌 작용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폐지해갖고 뭘로 바뀌는 거죠? 신고제에 바뀌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이 당시 이제 해산하는 거는 민족 자본가들의 돈줄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 돈줄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민족 자본가들이 운영하는 그 민족 운동가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해산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나중에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 해산을 취소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은 총독의 허가제 일단 성립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민족자본은 이제 주로 법인 활동의 상업자본을 봉쇄시켜서 일부 중소 조그만 업종들만 운영하도록 경고를 한정시켰고 정미업, 피업, 제분업, 유업, 방지업. 근데 일본 자본은 이제 주요 기관 시설들 그래서 그 전기, 철도, 금융 이런 미쓰이나 미쓰비시 그 다음에 중소자본들이 다수 차지했다. 고리대 같은. 근데 아직까지는 1910년대까지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대규모 자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건 언제 때냐면 20, 30년대까지야. 아직까지는 그 기미만 보였고 일본도 그 조선의 일본 자본이 적극적으로 들어온 걸 또 원하지도 않았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본 같은 경우에 일본에도 이제 동양척식 주식의 금융부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조선은행 있죠. 예전에 한국은행이 있었는데 이걸 1909년에 조선은행으로 개편되고, 결국엔 1911년에 제은행을 이제 인수해서 이게 이제 조선은행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 조선은행은 오늘날 일제시대 때 이제 일종의 중앙은행이야. 그래서 이 조선은행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한국은행 아시죠? 이 한국은행이 조선의 전신인데 그 한국은행 가보시면 그 한국은행 그 본사가 있고 이때 새로 지은 본사가 있고 예전에 한국은행 본사가 있어. 지금 남아있어요. 석조 건물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식사은행 이런 것들이 조선 3대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좀 약간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그 조선 3대 금융기관 식상은행이 아니라 동양척식에서 금융부, 조선은행, 식상은행이 조선 3대 금융기관이에요. 표시가 금융자본 옆에 가로치고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산림자원을 이제 수탈하기 위해서 산림령을 반포하고 산림 이용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연료 채취를 금지시키고 하전민 생존권을 박탈하고 그다음 인야조사하면서 신고주의에 입각해서 소유권을 확정했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지도 다 인야를 약탈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걸 정비했죠. 그래서 그 조선의 도로와 철도 항만을 일본과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운송체제를 이제 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뭘 또 알아두시면 강산업이 있어. 강산업. 예. 그래서 강산업을 내서 조선 강업령을 내리거든요. 빗강제예요. 예. 이것도 허가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조선 강업할 때 강산을 경영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되게 기존의 한국인들 강산 경영을 다 거부하고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 일본인에게 이가를 시켜요. 다만 이제 경제성이 없을 경우에만 한국인들에게 강상 경영을 허용해 주죠. 그래서 주로 이 10년대, 20년대 들어가면 뭘 주로 했냐면 금강. 그래서 예전에 말했죠. 노다지 발견하면 대박 터뜨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누구야 오늘날 그 조선일보 그 방시가문 거기에서 이제 그 노다지를 발견해서 그게 이제 성공해서 나중에 조선일보를 인수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농업정책을 볼게요. 자, 농업정책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농업정책 관련된 내용이 구특, 뭐 신특 요 관련된 내용이 1910년 농업정책이 있는데 자, 거기 농업정책 1910년대 농업정책의 목적은 한국 농업은 식량 원국 공급 원료 공급주 재평성하고 이건 뭐 일본이 이제 한국에서 제일 원했던 것이죠. 뭐 구한말 때부터 쌀 약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고 식량 공급과 면방지 견지법 원료 공급주 재평을 수탈하고 얘기한 거다. 그래서 특히 면방지 견지업 이런 것들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일본이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생산품이 뭐냐면 면지겁하고 견직물이야. 생사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목화, 면직물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면직이 뭐고 견직이 뭐고 그거 좀 아셔야 되겠죠. 이번에 프랑스도 문제가 문제 나오는데 모직물, 전직물, 면직물인데 모직물 뭐예요? 모직물은 모직물 뭘로 만든 거죠? 양모로 만든 거죠. 견직은 비단을 얘기하는데 이건 누에꽃을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거죠. 콩밭을 만들어가지고 그 누에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누에서 씨를 뽑아내는 거 그런데 그 씨를 뭐라고 해요? 생사라고 해요. 생사. 근데 이 생사가 그다음에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었어요. 그다음에 일본의 또 주요 수출품이 뭐냐면 목화하고 그 면직물인데 목화는 이제 면직에서 나온 거죠. 면직을 만든 원료죠. 목화를 생산해서 그걸 목화 솜을 이용해서 만든 게 면직물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무단 통치 시기에 행정력과 경찰력 동원의 강제 실행인데 만약에 이제 원하지 않을 경우에 원하는 그 일본 애들이 원하지 않는 그 품종이나 이런 걸 심고 자랄 경우에는 드 엎어가지고 밭이나 논을 뒤 엎었어. 그래서 강제로 일본이 원하는 품종을 심도록 이렇게 했죠. 그 내용을 보면 자 쌀은 이제 일본인한테 공급하니까 일본에 맞는 조식량에 강한 몇 가지 제한된 품종을 이제 강제 보급을 했고요. 면직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적 육지면을 강제로 재배했어요. 이 고급 면인데 왜냐면 미국에 주로 수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면잡조합을 만들어서 농민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산출된 육지면을 공판 조직을 통해서 헐값으로 사서 한국 안의 소면업체나 일본의 방지업체에 넘겨주고요. 견직 같은 경우에는 그 양잔 사업을 하죠. 양잔 사업은 뭐예요? 누에를 사육해가지고 그 생사를 뽑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생사가 주요 이제 수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자, 그 결과 그다음 기존의 한국의 품종과 경제업 방식을 배제하고 그러면서 농업 구조를 약화시키고 농민 경제 파탄을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일제 이런 강압적인 이제 뭐냐면 품종 개량이나 그 농업 정책 때문에 농민들이 큰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 1910년대,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농민들이 그 농촌에서도 학대되니까 농민들이 그 당시에 농촌에서는 비폭력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죠? 폭력적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1910년대까지 계속 누적된 이런 경제 고통 이런 것들이 폭발돼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폭력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오늘 이번에 기출문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기출 그 131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자, 거기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 내용은 이제 X니까 나만 볼게요. 자, 데라우치 마사다케.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일대 총독이죠. 그래서 몇 년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910년대. 예, 그래가지고 총독 재임 시기에 일본 일제는 일반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노동자의 식량, 면방지 원료, 그 다음에 공산품 팝로드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디귿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제가 시행하는 정책 한 가지 쓰시오. 면방지업이죠. 면방지업은 이제
뭐냐면 견직물이 아니라 목화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미국종인 육지면을 강제로 재배를 했고 면접조합을 만들어서 농민들 강제에 가입시켜 산출된 육지면을 공판 조직을 통해서 헐값을 사서 한국인들 소면업자와 일본의 반지업자에게 넘겼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일부 이제 답을 구성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양잔 사업을 냈거나 누에를 사육했다. 뭐 그래서 묵남을 강제로 보급했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 이건 틀렸죠.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견직업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 남면 분양정책 쓰신 분도 있어요. 남면 분양정책 틀렸죠. 이건 몇 년대요? 1930년대잖아. 근데 이제 여기 대다울지 마사다께는 몇 년대의 삶이죠?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때 총독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틀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의외의 문제가 나오고요. 1910년대 농업정책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했지만 구특이나 신특 좀 다독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쓰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산미증식 계획을 보죠. 산미증식 계획. 자, 산미증식 계획도 예전에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 명분 좀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뭐 기출문이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조선 내 쌀 수율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쌀 수출을 통해 농가 경제 향상을 도모하고,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과연 그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은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 물론 시질적이지만, 이런 걸 과연 썼을까. 근데 일본의 공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조선 내 쌀 수율을 대비하고 쌀 수출을 통해 농가 경제 향상을 도모하고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한다. 그러니까 본심은 어디에 있는 거야?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이죠. 자, 그러면 산미증식 계획의 목적은 그 당시 이제 그 토니조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일제가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를 만들기 위한 농업 정책이다.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은 이제 3번에 걸쳐서 시행돼요. 1920년대에서 30년대 초반. 그 다음에 이제 3차 계획은 이제 1940년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년대에서 30년대 1차와 2차는 이건 이제 뭐냐면 쌀 증식이죠. 예, 쌀을 이제 확대시켜 늘려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일본에 공급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차와 2차 산미 증식 계획이 나와요. 근데 3차 같은 경우에는 산미 증식 계획은 1940년대 우리가 생각하는 산미증식계획하고 다른 목적이 있어요. 3차 산미증식계획은 1940년대 실시한 산미증식계획은 이건 뭐야? 전략물자 전쟁 가는 과정에서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거는 뭐죠? 일본에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쌀이 많이 부족하니까 한국에 보충하려고 한 거죠. 좀 맥락이 달라요. 예. 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산미증식계획은 왜 이제 그만뒀냐면 이게 1932년인가 33년에 그만뒀는데 요때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본에서 국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농업자본이 형성해갖고 농업을 많이 자본이 투자되면서 일본의 쌀 생산이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쌀을 도입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 지주들이 반대를 해요. 한국에 값싼 쌀이 도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몰락을 하잖아. 결국에는 이제 일본인 지주들의 반대 때문에 중단이 돼요. 1930년대 중반에. 자, 그러면 이제 산미증식 계획의 배경을 볼게요. 자,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일본 자본주의 종립에 필요한 저임금을 유지한 미가 정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의 식량 공급지를 만들려는 신미지 농업 정책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싸우려면 상품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럼 상품 가격을 낮추려면 노동 단가를 낮춰야 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저임금 정책이야. 근데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려면 노동자들이 적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예. 저임금이라도. 근데 고가가 높으면 쌀값이 높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쌀을 값싼 가격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그 산업화 정책으로 이촌항 현상이 발생되고 식량 부족 상태에 초래해서 쌀값이 폭등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폭동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에서 쌀값 때문에 쌀값 올라서 폭동 때문에 일어나고 1920년대 내각이 그것 때문에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메꿔야 되겠다. 그 부족한 쌀을 한국에 수출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독전 자본이 이제 192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조선에 들어와서 쌀 농사에 투자를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미증식의 계획의 방법.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갖고 토지 개장 산업하고 농사 개장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 외워두세요.
토지 계장과 농사 계장이 뭘 있는지 예전 기출과 관련돼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계장 같은 경우에는 관계 개선, 수리시설을 만들어서 지목전환은 뭐예요? 밭에서 논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간과 간척. 그래서 조선 농민들 동원해서 개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조선 농민들은 상당 기간 소작물 면제받는 그런 조건 이제 개간을 이제 참여시켰고요. 그래서 천수담의 천수담은 뭐냐면 그 예전에 이제 정동시대 때는 그 수리전이라는 거는 수리시설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야. 논이나 밭을 말하는 거야. 천수담은 하늘 첫자에다가 물 숫자. 하늘의 물을 기다리는 거야. 하늘의 물은 뭘까요? 비. 그래서 이 수리시설 공급 없이 비만 의존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런데도 먹고 살죠. 근데 가뭄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천수닭 같으면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건데 이걸 이제 수의다화 시켜서 요게 그 천수대에 수의시설과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저수지 같은 걸 많이 만들어야겠죠. 근데 저수지는 개인 혼자 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의조합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수의조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그 각각의 이제 그 참여시켜 자작농부터 해서 지주까지 수의조합을 참여시키는데 그때 이제 그 돈을 빌려갖고 수의조합비를 내야 되는데 대개 보면 대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율의 이자를 빌려주고 그다음 중소지주나 자작농은 뭐야 저가로 그러니까 되게 고율의 이자로 빌려줘. 그러다 보니까 그 대지주 같은 경우에 금융 부담이 별로 없죠. 예를 들어 1,0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뭐 10,000원밖에 안 돼. 근데 그 중소지주나 소작농, 자작농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빌렸는데 100만 원에. 그러면 뭐예요? 금융 부담이 크죠.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제대로 농사 못 짓고 흑년일 경우에는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뭐냐면 담보를 잡아가지고 이제 빌려줬으니까 토지를 뺏어서 이 당시 대지주들이 대거 매입을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어떻게 될까요? 더 강화되죠. 그래서 이제 중소지주나 자작농층은 몰락하고 대지주, 특히 일본인 대지주들이 더 이제 성장하게 되고 이들은 이제 농장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고유의 소작률 50%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70%, 30%, 80%는 갖고 20, 30%만 농민들 떼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소작쟁이가 1920년대에 많이 일어나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 또. 자, 그 다음에 농사기장은 1번씩 그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품종기장, 비료 사용 증가, 경종법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애워두세요. 예. 그래갖고 경종법이라는 것은 흙이나 작물을 관리하는 방법인데, 뭐 어떤 농사 작물을 재배하고 논밭까지 이런 것들하고 씨 뿌리기 이런 것들을 이제 경종법이라고 하죠. 자, 산미증식 계획의 부진. 그래서 원래 계획에 따라서 많이 증산을 했지만 결국엔 계획량에 비해서 증산하지 못했어요. 생산량은 늘었지만 계획에 비해서 증산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토지 계량을 계획해서 농산물을 증대시켜 일본에 쌀을 수출하고 있지만 앞에 이제 말한 것처럼 농사 계장이 이제 부진해서 실적이 위배했고 불황으로 사업 자금이 조달이 난감했고 그리고 이걸 추진했던 특수예산 설치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토지 계장의 수익보다는 토지 소유에 대한 수익이 높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일본 대자본들이 이제 그 일본 정부의 편의를 받아서 한국의 막대하게 토지를 이제 뭐냐면 개간을 하도록 이렇게 그 뭐냐면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 토지 개간을 통해서 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소유만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쌀 농사보다는 어렵게 쌀 농사 짓지 말고 그냥 자기가 그 토지를 가짐으로써 뭐죠?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거. 오늘날 말하면 땅 투기하고 있는 거야. 땅 투기. 이건 일본이 원래 뭐냐면 의도했던 방법이 아니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 그래서 그 당시에 소작쟁이가 상당히 많았다고 했죠. 자,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를 보죠. 자, 중산량이 계획량보다 적은 가운데 수탈량이 많아가지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 빠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백국에서 중국으로부터 콩, 조 같은 것들 수입했다. 그래서 우리에서 생산된 그 쌀은 다 일본인에게 먹으려고 이제 했고 이게 부족분들은 그 당시 이제 중국부터 콩이나 조나 이런 것들 이제 수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의조합이 지주 중심 운영했다는 거야. 그래서 중소유주, 자작농, 소작농이 농업군을 배제했고 이들은 이제 돈을 빌릴 수 없어서
또는 빌리다도 고율로 빌리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걸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혀있던 이제 토지 같은 걸 몰수당하고 이 토지가 다시 그 대지주에게 또 경매를 붙여가지고 쌍값을 그걸 또 대지주들은 또 입수하게 되면서 토지 양극화가 심화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상품화. 그래서 농사를 질 때 뭐만 짓는 거죠? 쌀 농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단자형 농업 생산 구조가 한국됐고, 만약 쌀값이 떨어지거나 아니 쌀값이 이제 오르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작쟁이가 빈발했다. 이때부터 농민운동이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1924년에 그 조선 노농총동맹이 결성되죠. 예. 노동총맹이 아니라, 잠깐만요. 예. 그래서 조선 농민총동맹이 결성되죠. 예, 농민을 곤치세요. 노농은 1927년이고, 자, 그 다음에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파점이 되거나 만주, 일본 등 지역 이주민이 증가됐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선미 증식기의 결과 1910년대 그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그대로 반복됐다 보시면 돼요. 토지의 양극화가 심해되고 그 다음에 무슨 식민지 지주가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20년대 이제 산업정책을 보면 해사령이 폐지되죠. 그래서 일본의 독점자본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 이게 해사령이 폐지돼서 그들이 이제 경공업, 중소자본, 유통부본, 유전 진출하게 되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중화공업을 진출하지만 다양한 부분은 일본에 이제 자본들이 진출하게 되죠. 특히 이제 20년대, 30년대 들어가면 중화공업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뭐 미쓰이나 미쓰비시. 그 다음에 1923년에 간세가 철폐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조선하고 일본 간에 무역을 할 때 간세가 있었어. 그래서 일본 상품이 이제 조선 진출에 간세를 부과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 애들이 서양 열강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서양 열강들이 이제 어떤 걸 오류했냐면, 일본하고 조선이 합병할 경우에 일본이 이제 제품들이 이제 무관세로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서양 제품들이 못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일본하고 조선 간에 이런 간세를 설정했어. 근데 일본이 나중에 1910년에 들어가면 이제 종전 불평등 조약을 다 개정을 했거든요. 없애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양의 눈치를 볼 필요 없으니까 1923년에 간세를 철폐했어요. 다만 주주하고 면직률을 제외하고는 간세를 철폐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일어난 것이 이제 나중에 물산장용도 배경이 돼요. 배경이.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적으세요. 여기다 3번. 3번. 그래서 뭘 줬냐면 신은행령을 내요. 신은행령을 내린다. 그래서 신은행령이 이제 몇 년에 이제 내리냐면 1927년. 1927년에 신은행령을 내죠.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인 소유은행을 합병하게 했다. 일본은행이 조선인 소유은행을 합병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20년대 농업정책과 산업정책을 이제 봤고요. 그럼 관련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몇 페이지를 풀어보시냐면 132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일제제국주의 정책이었고, 이제 3.1운동이 일어날 때는 일본의 식량 사정이 나빠지자 일본은 부족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미증식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쌀 수탈을 강행했다. 자, 일본 보면 일제에 위한 산미증식기획의 추진은 크게 토지개장 사업과 농사개장 두 가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각각 쓰시오. 그래서 토지개장은 이제
그 개간사업과 수의시설 정비, 저수지 축조, 농사개장은 법품종 개장, 경족본 개장, 화학비료 사용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구투기에 있어요. 구투기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다음 표를 보고 산미증식 계획이 한국 농업에 끼친 중요한 변화 내용을 쓰시오.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쌀의 비중이 높죠.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걸 통해서 그 당시 단작화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당시 쌀 생산 강요에서 그 당시 한국 농민 영세성이 더 악화되고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신민지 지주제가 확대됐는데 산미증식 결과 이 결과를 이제 산미증식과 이와 같은 결과 초래 이유를 기술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1930년대 이후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간단히 서술하시오. 자, 신민지 지주제가 확대된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수의조합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지주층과 자작농이 땅들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되죠? 파산돼 갖고 대지주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대지주들은 이제 뭐냐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식민지 지주제가 확대됐다. 그리고 농민들 1920년대에 소작쟁이가 처음에는 뭐였어요? 생존권 투쟁이었죠. 근데 30년대 사회주의가 개입되면서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이제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정치적 투쟁으로 바뀌게 되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시험 문제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1920년대, 1930년대 소작쟁이, 노동쟁이 이런 것들의 이제 요구 조건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고, 여기도 한번 나왔고 또 예전에도 04년 기출에도 한번 나왔어요. 02년 기출인가요? 네,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123페이지 펴볼게요. (123페이지) 9번 문제 볼까요? 다음 경제정책이 1934년 중단된 배경을 말해보고 이 당시 일제 식민통치 방향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인데 산미증식 계획은 이제 34년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34년에 중단된 배경은 이제 보면 그 당시 일반 쌀가격이 하락되니까 농업공황으로 일본 지주들이 우리나라 쌀의 수입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본은 초창기 때 20년대에 농사 쌀이 일시적 부족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일본 국내에서도 쌀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조선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격 폭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 때문에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1920년대는 뭐와 관련해? 문화통치죠. 문화통치의 의도가 뭐냐? 가업과 식민지 통치를 은폐하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펴볼까요? (142페이지) 3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1910년대에서 20년대 일제 경제 정책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그래서 자료 A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산미증식계획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그 당시 이제 자료 A의 정책의 실시한 목적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의 영향은 식민지주의 관점에서 두 줄에 쓰시오. 그래서 거기 이제 실제 목적은 이제 뭐냐, 그 토지조사 사업의 실제 목적은 토지 소유권을 새로 법적으로 확정해서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요. 토지의 매매와 저당을 자유롭게 해서 그다음 일본의 토지를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정책의 영향은 식민지 지주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일권주의에 입각해서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작권, 도지권을 보존했고요.
이를 통해서 지주토지의 소유와 권리를 강하여 지주를 보수해서 일제 협력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두 번째 물어볼 게 뭐냐면, 자, 자료 비정책의 실시 배경을 일본의 국내 경제상과 연관시켜서 말해볼 거. 그래서 삼미증식 계획의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자, 삼미증식 계획의 결과, 그 당시 이제 실시 결과, 갑자기 뭘 거기 이제 배경을 보면, 일본 산업이 제1차 세계 특수로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많은 농민이 도시를 떠나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그 결과 쌀가루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비정책의 문제점 수의조와 운영 측면에서 써보고 이 정책이 1934년 중단된 배경을 말해보고 중단된 배경은 이제 아까 얘기했고요. 수의조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수확의 상황이나 밑가의 병동에 관계없이 수의조합비가 높게 책정됐고 고종액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지주와 자작농은 조합비를 물지 못하고 일본인 지주대의 토지를 값싸게 파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수의조합비를 이제 은행에 빌려서 내도 이게 고인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파산되는 경우가 많고 그 땅을 이제 헐값으로 누구한테 넘겼다? 일본인 대지주, 그리고 극소수의 한국인 대주주한테 넘기게 되죠. 그래서 토지의 양극화가 더 강화되고 식민지 지주제가 더 강화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병창 기지화 정책을 이제 볼게요. 병창 기지화 정책. 자, 1930년대 이제 경제 정책은 병창 기지화 정책 요하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25분이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